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2주 뒤인 8월 6일 오전 10시 피의자인 전직 대통령 부인이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설명대로라면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피의자 측이 조사 방식을 바꾸자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거절했습니다.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의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가 청탁을 하기 위해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바로 그 물품들입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은 잠시 뒤에 듣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실하게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30분 전쯤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 이렇게 전했네요. 예,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계속 하루하루의 사태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여론에서도 장관 임명은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성균관대 부실관계 논란이 또 터지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뼈아픈 거는 진보 언론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여가부 전 장관의 그런 지적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하루하루의 상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더 이상 이 흐름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후보자의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명 거의 한 달째 만이고요. 인사청문회하고 이슈가 된 지 한 3주 만일 것 같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런 사실은 후보자도 그렇지만 많은 보좌진과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태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민주당 내에서의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한 만큼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업무 환경 개선 그리고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말 신뢰받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가 3시 30분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퇴 입장을 밝혔고요. 그보다 1시간 전인 2시 30분쯤에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의사를 알렸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 쪽에서 그러지 말고 좀 있어라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볼 때는 대통령이 자진 사퇴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형식은 요즘에 SNS에 글을 올리면 언론에서 그걸 기사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임명을 할 것 같다는 사실상 강행의 어떤 의지를 보였을 때 국민들이 볼 때 2명의 후보자가 문제인데 굳이 더 따지자면 강선우 후보자가 이진숙 후보자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갑질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소위 말한 분노와 지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그 기준이 뭐냐? 갑질은 용인되고 표절은 안 된다는 이 이중적인 어떤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좀 거리감이 가깝고 이진숙 후보자는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낙마시킨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잣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한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위 청문위원들한테 이 문제점, 이른바 갑질 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십이라고 하죠. 읽었으나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가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비판이 커지면서 본인이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갑질은 괜찮다라고 허용해 주신 거라고는 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과도한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의 차이는 이진숙 후보자는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그림을 그릴 저는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사퇴하는 글에서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 민주당에 대한 사과는 있었는데 보좌진이라는 저 세 글자가 안 들어간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면은 지금 의혹 해소가 이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년 동안 보좌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고 3년 뒤에 또다시 뭔가 총선에 나오고 싶으실 때 그때는 뭐 보좌진들의 뭐 지지 선언이라도 이끌어낼 정도의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뭐 본인의 정치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강선우라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앞으로 더 잘 해 나가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인은 성찰하면서 살아가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글을 맺음으로 끝냈습니다. 자, 김민정 의원 의견도 들어볼까요? 일단 강선우 의원이 사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강선우 의원의 개인에 대한 비판에서 민주당으로 비판이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간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강선우 의원을 방어하고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어 논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특히 전날에 문진석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원과 보좌진의 갑질은 다를 수 있다. 사적 심부름은 불만 없는 보좌관 또 있다라는 논리는 저는 저 말을 듣는 순간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강선우 의원을 방어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높은 지지율과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들께 받고 있는 지지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성추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강선우 의원의 사과문에서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빠졌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결국 본인 면피용 사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진짜 사과를 하고 싶다면 본인이 지금 지명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보좌진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한 말씀씩만 구해볼게요.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이다 보니까 여러 예. 가지의 그런 업무의 중첩이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로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를 벌써 2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증의 그런 잣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스크리닝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에 아마 자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고요. 그리고 여론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의 그런 순리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의 지금 벌써 3번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4번째군요. 민정수석이 있었고 장관 후보자 2분이고 그리고 어제 그 비서관의 그런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정부의 그런 임명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서 예.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로서의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아직은 기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잘못한 거 수정하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면서 실용 정부로서의 그런 민생과 경제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재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픈 우리의 취약 그런 국민들을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자리가 이제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권력이 사유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검증을 할 때 민정수석,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또 인사비서관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변호를 했던 변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비서관하고 총무비서관 이분들은 대표적인 성남 경기 라인 쪽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쓰고자 하는 인물이 있을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심도 있게 그런 어떤 검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검증을 한 다음에 어떤 페이퍼를 작성하게 됐을 때 분명히 대통령은 이 사람을 쓰고 싶다는 게 누구보다도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친소 관계를 넘어서서 팩트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시스템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대통령의 마음, 심기 경호형 검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강준욱 비서관 자진 사퇴 형식을 했지만 그분도 정규재 전 주필이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다고 했고 대통령 또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 석자를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측근으로 이뤄진 검증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이 와야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최초의 현역원 낙마도 아픈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명철에도 흔치 않죠. 지금 박근혜 정부 김명수 사회부총리 이후 11년 만에 지명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거의 19년 만에 지명철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명철회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수위 없는 정부였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 얘기를 못합니다. 초기 내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인사들이 나올 것이라 저는 믿고요. 민정수석도 고체된 이후에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들을 갖춰가면서 호흡을 맞춰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또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초기 내각이었다는 좀 감안해서 봐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정 운영의 부담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선우 의원 한 명으로 민주당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당원이고 실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보좌진입니다. 그런 보좌진들에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갑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강선우의 좀 더 절실하고 진실된 사과가 없다면 이러한 불신은 저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갑질한 보좌진에 대한 사과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민심을 수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민심 수용 네 글자로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부인 얘기로 넘어갈 텐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더니 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김혜성 씨 지금 어디 있나요? 아내분 조사 이후에 출석할 예정 맞으실까요? 김혜성 씨랑 계속 연락하세요? IMS에 투자한 배경 같은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 지금 김여사 측이라는 좀 아는 전혀 모릅니다. 자본 잠식 상태 렌터카 업체에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 46억 원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는지 특검은 그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확보한 증거도 있습니다. 나토 행사에서 착용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의 영수증을 찾은 겁니다. 나토 행사에 동행했던 대통령실 행정관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주변을 파고들자 협조하겠다던 김 여사의 입장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조사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건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걸로 보이는데 특검은 협의는 필요 없다며 딱 잘랐습니다. 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문홍주 특검보의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서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 조사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특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입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건강 상태를 언급하면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자. 하루에 하나씩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확인을 더 해야겠지만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하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뭐 시청자들께서도 판단하시겠지만 네 분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영 의원님. 예, 결국에는 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협의 불필요라고 단칼에 잘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조사의 황제 의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예, 핸드폰이 뺏겼고요, 검사들이. 그리고 실제로 출장 조사를 했고요. 결국에는 조사 이후에 무혐의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비상계엄과 이런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단칼에 이런 협의 불필요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아마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지금 머리가 아주 불이 날 겁니다. 16개의 안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워낙에 건 바이 건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 대선이나 선거 개입이나 국정 개입이나 너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 논리를 변호인단이랑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도 아마 헷갈리고 그러다가 본인이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나누어서 하자라는 협상을 하려는 그런 변호인단과의 모종의 그런 소통을 이렇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그 배후에는 또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뭔가 연민 그리고 나 아프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부의 정치 탄압이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우울증이라는 것도 그리고 집에서 있는 모습들도 그렇게 아파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여러 증언들도 있는 만큼 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정권에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 수많은 정말 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그냥 엄중한 처벌을 받는 모습으로서의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간 수치가 높아서 뭐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간 수치가 높아서 구속에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일반인에 비해서 5배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죠. 지난 구속 적부심 때요.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는 말과 지금 오늘 특검에 요청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적으로 오늘 특검이 좀 나눠서 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못 받겠다 이렇게까지 뭔가 본인들이 협조할 수 없음을 제시를 한다면 예. 저는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특검의 입장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이 조사를 하고 싶은 내용이 16가지 혐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다가 하루 만에 이거를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2주 후 사실상 이제 다음 달에 김건희 전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전에 이른바 16가지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제가 봐도 특검 입장에서라도 한두 번, 제가 볼 때는 3-4번도 또 부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수사를 잘 안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지 아니면 특검이 용인을 해준다면 우리는 나눠서 이렇게 의혹별로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얘기했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소환 조사에 대해서 임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거부의 입장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16가지 혐의점이 있죠. 한 번에 다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고 여러 차례 나눠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또 법조계에서는 첫 번째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춘 의원님?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글쎄요, 방어권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결국은 불응하기 위한 포석을 지금부터 까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응까지는 하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불응하게 되면 이렇게 그 정도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결국 체포영장, 바로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펼치고 있는 전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최대한 지연시키자. 왜냐하면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켜서 최대한 수사의 성과를 줄이자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늦춤으로써 구속을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구속이 됐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 전후로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과 혐의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회유하는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구속된 이후에 최측근들의 증언이 달라지고 있다. 사실 특검의 구속 사유에 딱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구속된 이후에 달라지고 있죠. 전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구속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될 경우 지금 아까 나왔던 칩사게이트의 김모 씨 이미 해외로 도주했죠. 지금 그 삼부토건 주가조작국의 핵심인 인물인 이모 부회장 역시나 지금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혐의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밖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로 밖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는 빠르게 수사를 하고 빠르게 구속하는 것이 이 혐의를 증거 인멸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협조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최대한 늦추고 있는, 최대한 이걸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들은 전 특검이 좀 파악하고 있을 거로 믿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지난해 7월 20일 토요일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대통령실이 지정한 정부 보안청사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영부인이었고요. 수사팀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사전 제출 역시도 영부인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당시에 김건희 피의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런 발언도 있었죠. 검사 휴대전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출을 하게 했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있어서 굉장히 공분을 샀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5월에는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 6월에는 특검이 임박했으니 어차피 이중 수사다, 무의미하다 라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 뒤에는 3차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지병을 이유로 입원을 했고 퇴원 뒤에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응하겠다. 특검이 출범했고 특검에서 소환 요구가 왔을 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2주를 남겨놓고 오늘 조사 방식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 일반 피의자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혐의가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방어권 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저런 소환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소환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민적 법 정서와 지금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국민적 동정 여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보다는 저 조사는 반드시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건강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아주 간단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의 소견을 가지고 와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불출석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문의 소견 없이 본인이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검찰 측에서도 특검 측에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의혹의 당사자들은 줄줄이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김혜성 씨의 아내, 김혜성 씨는 해외로 지금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혜성 씨의 아내, 또 신한은행의 전직 부행장, 또 경남스틸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거나 받고 있고, 이종호 씨, 또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실에서 당시 영부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조모 씨, 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 등등입니다. 그리고 샤넬백, 다이아 목걸이의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게 청탁 의혹의 핵심 물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 그래서 김건희 여사로 연결되는 그 고리에서의 이 명품백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어디까지 전달이 됐고 그 대가로 어떤 이득을 취했느냐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일교에서 건진법사까지 전달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황이 나왔는데 이 건진법사가 내가 목걸이 잃어버렸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리에서의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추적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주변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 샤넬백을 다시 바꿔가는 증거들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청탁 개입 그리고 금품 수수 이런 이해관계가 분명히 지금은 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일교에서도
캄보디아 ODA에 대한 부분, 그리고 YTN 인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정권과의 유착되면서 이런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었던 연골고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김건희 특검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로는 이 특검의 기간은 15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아주 촉박한 시기에서의 16건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도 더 검증이 필요하고요. 창원 산단 지정에서의 그런 이권 개입,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더 필요하고, 그 이후에 보궐선거와 총선, 지선에서의 이런 공천 개입, 여러 가지가 아직 드러나야 될 게 상당히 많다. 그런 네. 면에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8월 6일 날 조사를 받겠지만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이 구속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통일교 측의 입장은 문제된 목걸이 최초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니다. 이고요. 통일교에서 파악한 자료는 이미 압수수색 전에 특검에 제출했다라는 게 통일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입 자금은 통일교 자금이 아닐 뿐더러 청탁은 윤 씨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통일교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윤모 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는 이걸 조직 차원에서 해당 내역을 관리했고 사적 구입 물품 영수증을 본부에서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일탈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그 목걸이의 영수증이 통일교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윤모 씨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윤모 씨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한다면 영수증이 윤모 씨의 어떤 집에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일교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통일교가 건진법사와 통일교, 김건희 여사 측에 뭔가 청탁을 했을 때 그 목걸이를 통해서 했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목걸이가 사실상 이제 언론에 좀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 나토 순방 때 목걸이를 했는데 저는 뭐 목걸이를 봐도 그게 얼마짜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잘 아는 분들이 의혹 제기를 했죠. 이게 수천만 원, 6천만 원, 5, 6천만 원 하는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 목걸이는 과연 어떤 거냐 했을 때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뭐였냐면 그거 지인한테 지인이 좀 빌려준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좀 지나갔느냐 봤을 때 통일교에서 저는 사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 측에서는 그렇다면 저 목걸이 빌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사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좀 접근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건진법사는 본인이 목걸이와 여러 가지 샤넬백을 받은 건 맞는데 이른바 내가 다 분실했다. 배달 사고를 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아직 특검에서는 목걸이와 그 샤넬백이라는 어떤 실제 어떤 물품 그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물건을 샀다고 하는 영수증은 지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실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건희 피의자 관련 수사 소식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천 개입 의혹 마지막으로 성치훈, 김윤영 의원께 질문 드리고 끝낼게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 조치한 상태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특검이 지금 뭘 주목하고 있다고 보이세요? 이분 검사 출신이고요. 그때 총선 출마했을 때도 출마 선언할 때도 검사 신분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출마를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논란이 됐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코인 사기범 존 버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카니발 리스 비용 4천만 원을 또 지원받은 지금 증거도 지금 드러난 상황이 있고요. 김상민 전 검사, 이 명태균 씨의 입에서 이름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22년 재보궐선거 때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24년 총선에 가서는 다른 사람을 줘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 익히도록 알고 있죠. 그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게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를 그럼 또 왜 줘야 되는가? 우리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지금 의혹은 이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공짜로 뭔가 여론조사 등등을 대줬기 때문에 비용들을 해줬기 때문에 대가로서 공천을 받은 거라면 그럼 김상민 전 검사는 왜 그 지역에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주려고 했었는가?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명태균 씨 입에서는 조국 수사 때 좀 고생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는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혹시나 청탁을 받았는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부당한 일을 지시를 받고 그걸 이행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도록 해준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공천은 못 받았잖아요. 컷오프 네, 됐었잖아요.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단수 공천뿐만 아니라 경선조차도 허락할 수 없다라는 아주 강단 있게 다 컷오프 시켰습니다. 김영선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바닷물을 직접 떠먹는 행위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구명 활동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컷오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상민 의원이 저런 현직 검사 신분으로서 저런 자신의 출마를 저렇게 강행할 수 있었던 거는 무엇인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지 않느냐는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태균 씨 역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는 만큼 김상민 씨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김상민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더 밝혀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도 있었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말잔치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정치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민주당 가서 대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청산하겠다. 그래서 저를 혁신 대상으로 지목하셨는데 당원들께 평가받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쇄신 대상으로 꼽았던 장동혁 의원. 오늘 당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혁신 대상인지 아닌지 당원들께 평가를 받겠다는 건데요. 윤희숙 위원장 어떤 입장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했는데 초대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위원장께서 직접 의원총회에 출석하셔서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런 혁신안이 필요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셔야 의원들 간의 어떤 토론이 가능하겠다. 오늘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이상한 진실 공방이 시작된 건데요. 결국 오후 늦게 윤희숙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와 윤 위원장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란 정당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고 조경태 후보가 그런 내란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 표현을 쓸 것 같으면 민주당에 가서 대표하시라라고 장동혁 후보는 비판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당이 왜 이렇습니까? 선거를 졌기 때문에요. 그 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헌재 결정에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관계 맺음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이게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당내에는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얘기가 안 돼. 당신은 배제돼야 돼. 청산돼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는 전대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일종의 뭐랄까요? 살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혁신위가 가지는 어떤 무게감이나 혁신위가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이 제가 볼 때는 선출직 어떤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이 모든 마침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어찌됐든 결론이 날 것이고 수습이 될 것이다. 네. 김윤영 의원 생각도 비슷하세요? 아니,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네, 같은 당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당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2018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이 겪었던 일을 조금 잠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제가 있다.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 그 지적은 메아리로 돌아왔을 뿐 제대로 국민들께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신뢰받지 못했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끝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갖추어야만 국민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그리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동영 의원께서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을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먼저 저희부터 자성을 해야만 국민들께서 저희 목소리를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고통을 감내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가죽을 겪어낼 아픔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죽을 벗겨내는 혁신을 해야 된다. 상대 당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진 기득권의 일부와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비기득권의 일부들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총선이 3년이나 남아서 당장은 혁신해야 될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기득권, 특히 PK, TK 의원들께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선 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갈려나가지 않는다라는 상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언더 찐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반탄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혁신을 거부하는 그런 기득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의 지선보다는 3년의 총선을 대비해서는 지금 당장 혁신했을 때의 본인의 리스크를 안고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서의 전당대회가 아무리 진행되더라도 혁신의 거리는 상당히 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총선 직전에 혁신이란 이름으로 혁신 한 척 하게 되는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진정성 있게 지금부터 쇄신해서 새로운 인물들로 새롭게 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여러 세력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힘이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지지는 않은 그런 갈등의 상황을 그 누구도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이미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든 1차 인적 쇄신안, 2차, 3차를 내더라도 이제는 어느 순간 어물쩍하고 전당대회로 넘어가고 있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식으로의 지금의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여러 가지의 그런 구태의 책임을 덮으면서 가려고 하는 여러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언제 개혁이 될까 했을 때는 좀 요원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치은 의원 말씀까지 듣고 두 분에게 발언권 한 번씩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얘기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제가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혁신의 시작은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으로 마무리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한길 씨의 최근 입당은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도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들이 등록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아마 주류 세력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것 쪽을 대표할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지적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의 후보로 좀 단일화가 된다면 3강 구도 정도로 일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저는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봤듯이 본인이 좀 빛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내 단일화는 안 할 것이고요. 장동혁 후보 역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윤 세력들, 지금 주류 세력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그래도 3강 구도로 해볼 만한 구도가 짜여질 것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보수 혁신, 국민의힘 혁신의 기본인 그 절연 아니면 반성 이런 것들이 겨우겨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 인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분이 존재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 두 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한길 씨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극우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쪽으로 딱 프레임을 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어떤 등판의 명분으로 좀 삼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본인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의 어떤 당비를 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결단을 해가지고 당대표를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비대위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장동혁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동혁 의원의 존재감은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은 이제까지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까지 두 분은 많이 언급이 됐던 분이고 많이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두 분 말고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 이제까지의 정치 문법과 아니면 서로 간에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해서 저희의 어떤 능력과 어떤 그 힘을 왜소화시키는 형국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서 크게 뭔가 우리가 작은 싸움이라도 이기면서 효능감과 존재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싸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면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선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새 인물이 전한길 씨라는 아니죠.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장동혁 의원이라. 장동혁 의원이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나요? 당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저도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또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탄핵에 찬성과 반대에 있을 때 우리가 여론조사를 그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헌재의 어떤 결정에서 파면이 됐지만 그 당시 1월 달과 2월 달에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제법 아주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과거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의 어떤 과거가 부정당하거나 나의 생각이 일정 부분 문제라고 했을 때 반발 심리가 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정리되는 어떤 수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 한동훈 전 대표가 전한길 씨를 통해서 출마 명분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의견.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출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 본인은 직접 출마에 대해서 그 어떤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영 대표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나갈 방향에서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계엄은 불법 계엄이었고 탄핵은 정당하게 탄핵 절차를 이루어진 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두 분,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왔는데 좀 더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견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앞서 전한길 씨 얘기하고 왔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부정선거론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윤 어게인, 그러니까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상당히 절규하듯이 그냥 호소하시는 그런 분이 애침이 있는 분이죠.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시기가 이제 22일 불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임진왜란도 아닌데 이제 10만 양병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치고 또 계엄 옹호 그리고 부정선거 이 업무에 대해서 자기 지지를 가져오고 있는 그 세력들과 함께 입당을 해서 결론은 윤석열과 함께 가는 사람을 지지하자. 예. 자신이 당대표나 뭐 최고위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들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12선 이 불법적 유연적 이 비상계엄을 윤석열과 함께 완전히 전련해내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이 위기에 참 갈수록 전 태산이라고 봐요. 예.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가 아니라 수사로 뭔가 혁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진 앵커가 내란 특검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2017년 계엄사 문건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다시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을 소환해서 기무사 문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기무사 문건에는 여당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전 국민의힘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쇄신 결국 수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예, 당시의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현재 의원이 수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다. 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도대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죠. 예. 그 엄중한 시점에 모두가 달려와서 같이 그 해제 의결에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그렇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1시에 이제 의결을 했단 말씀이죠. 그 상황에서 당시에 그 복귀를 해보면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이런 분들은 본회의장 가서 참여하고 싶었는데 계속 혼선이 있었다. 예. 왔다 갔다 하라 그래서 그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도 당시에 있었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단톡방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계엄에 대해서 놀라고 막 와글와글 했을 때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뭐 민주당은 뭐 비상의총 한다고 하는데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그 단톡방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로 가라, 당사로 가라 했던 그 원내대표실의 알림도 문자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이수진 앵커 설명하신 기무사 문건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의 어떤 지시 문자나 네. 국민의힘의 결과적인 행동 패턴이 기무사 문건과 너무 일치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전부 다 의결 종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라,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확실한 증언이 있었고, 또 합참 관계자도 그때 박완수 계엄사령관도 무슨 문건을 봤는데 거기에 정족수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다라는 진술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시 미리 계엄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통화였다라는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고, 이것 때문에 저는 소위 얘기 나오고 있는 왜 정당 해산,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를테면 탈당은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아무튼 석연찮은 구석이고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었죠. 네. 네. 추경호 의원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같은 생각이세요? 처음에는 이걸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구나, 이렇게 뭐 대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국민의힘의 정치적 어떤 그런 평가나 판단을 하는 밖에서의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게 다들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12.3 이 비상계엄 이 자체를 갖다가 상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이 비상계엄까지 갈 그런 정국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상급분립 체제에서, 그러니까 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국회 뭐 일방적 예산 삭감이라든지 법안 뭐 남발이라든지 탄핵 남발, 이런 부분에 상당한 국정 운영의 난벽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정치로 이 문제를 다 풀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당일 밤에 그러면 국회는 즉각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당론이라는 걸 채택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전에 이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의원들이 한 곳에 이렇게 직결해서 그런 당론을 정확하는 그 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자락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대로 깔아주지 못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서의 결국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당 대표는 그래도 현역 의원은 아니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밖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런 청구 대상으로까지 이게 발전할 것이다. 이건 좀 너무 섣부르게 가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당일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요. 11시 3분에 첫 비상의원 총회 장소 문자 공지가 있었는데, 근데 11시 22분에 통화가 있었고 3분에 국회로 가라. 6분 뒤에 당사로 다시 가라. 24분 뒤에 다시 국회로 가라. 30분 뒤에 다시 당사로 가라. 저런 상황에서 당시 국회 앞 상황은 화면으로 시청자들께서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봉쇄되고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왔다 갔다 공지가 있었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역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당시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급하게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소통하느라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던 또 다른 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인데요. 11시 26분에 40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40초 통화를 했고 역시 나경원 의원도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화 내용인지는 수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사실관계는 더 드러나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들만 보면 이래서 아직도 탄핵의 강을 못 건너나? 그리고 이래서 아직 혁신을 못하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 파면을 넘어서 조기 대선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50일쯤 됐는데 이 와중에도 찬탄 반탄 친윤 반윤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는 데서 소달구지 타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완전히 다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소용돌이 안에 아직도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총장소 바꾼 것뿐만 아니라 5월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을 30분 늦춰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얘기 고지고대로 들었더라면은 해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의결을. 그러니까 그런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저는 일부러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가 달려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시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에게 당사로 가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모든 게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근데 당시 무슨 중요 당직을 맡았던 것도 아닌데 나경원 의원에게 굳이 그 와중에 지금 막 사령관들한테 비어폰으로 통화해서 부수고 들어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서 전화를 해서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게 또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당시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의원한테 전화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다 해제되고 나서 상임위가 열렸는데 나경원은 막 설명을 합니다. 산자인데 본인이 왜 그 국회를 못 들어갔는지 설명을 하면서 또 망언을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어서 못 들어갔다. 그런데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유유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 너무나 유유자적.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도저히 그 당사자들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주목되는 2017년 기무사 문건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이고요. 저 문건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계엄 때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됐을 것이다라는 추정과 의혹 제기는 있어 왔기 때문에 12월 3일, 4일 요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저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어제 여인행 그 방첩사 사령관 이 사람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저 문건은 실질적으로 2017년 당시 기무사, 예. 기무사에서 이제 앞으로 계엄을 만일 하게 되면은 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이제 문건이 기무사 차원에서 작성된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하기된 공식적인 문건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작년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당시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여인행 방첩사 사령관에게 뭐 이 주요 요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이런 사람들 체포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국정원 차장하고도
뭐 공유하려고 그랬고 예. 그 중심 인물이 여인행 사령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행 사령관에게 저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의미 깊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내란 뭐 특검뿐만 아니라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파면 심판 때도 뭐 이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재 재판관들의 또 신문이 있었죠.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 자체에는 어떤 경우든 국민들이나 또 상식적으로 저게 정말 우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경고용 계엄으로 이렇게 또 계엄군도 실질적으로 총기도 총알도 이렇게 장착하지 않은 그런 경고용 계엄이다. 이런 주장에는 뭐 이게 힘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참담하고 암담한 내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미치냐에 따라서 당의 혁신이 비자발적으로 바깥에 의해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소달구지로 가겠다 같은 상황이라는 점 명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어요. 여당 얘기와 여당 반응부터 들어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잘한 선택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일찍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고요. 아마 자진 사퇴 결심을 하기 전에 원내 지도부하고 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안팎에 이런 민심과 여론을 조금 전달을 한 것 같고요. 오늘 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뭐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다른 이제 의혹들, 겸임 교수 시절에 어떤 불성실한 교수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의혹이 계속 불거지니까 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 지금 50일 됐는데 실형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박수받고 있는 와중에 민심의 균열이 가고 또 더군다나 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가고 있어요. 갈등의 소지가 되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시그널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늦었지만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과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 사과의 표현들이 페이스북에 있었습니다. 충분한 사과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 국민 통합이나 실용 안정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 역량 능력에 뭐 중시해가지고 이렇게 국민 통합형 그런 인사를 통해서 좀 그래도 상당히 후한 점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총리나 또 이제 이런 장관 인사청문을 통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은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명 내정한 이 장관 후보자들만큼 더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대려 기자들에게 도어스태핑 때 반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나 또 이제 강선우 지금 현재 여가부 장관 내정자나 이런 분들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국민들이 총리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이 두 사람 정도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결정적인 거죠. 예. 거기다가 이틀 전에 특히 이제 전임 같은 이제 민주당 그런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여가부 장관을 하는 선임 장관이죠. 그 정성희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예산 갑질까지도 있었다는 이런 폭로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분이 어떻게 여성 가족의 중심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합쳐지니까 결론은 강선우 장관은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오늘 현명한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이진숙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뭐 역대 뭐 정부 같은 경우는 본인 자진 사퇴를 보통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이거는 뭐 도덕적 자질뿐만 아니라 정책적 역량이나 능력에서도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지명철회라는 정언법을 쓴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강선우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역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hen적 불패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결정은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윤석열 전 정권과 차별을 가져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예. 1시간 전에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직접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올렸고 1시간 전에 알렸다는 건 대통령실에 이제 뭐 후보자의 신분으로 일단 마지막 보고를 한 셈이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는 즉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제 끝난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국민 주권 정부라고 계속 강조했고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약자 중심, 피해자 중심 그런 국정 운영 펼치겠다라는 얘기도 계속했었기 때문에 또 억강부약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인사라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심이 사나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가 이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인데 잘했다고 평가합니다만 이 사태의 본질은 보좌관에 대한 갑질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역대 그 같은 당 보좌진들이 최초로 우리가 배출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태의 변에서도 보좌관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 언급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거기서 비롯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있는 사과였거든요. 국민과 대통령과 민주당, 보좌관들은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예. 본인이 저에게도 이제 후배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로도. 그런데 이제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도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려면 확실하게 뭔가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주어야만 정치적인 향후에 어떤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점에서는 보좌관들에 대한 사과도 저는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페이스북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이번 이 대목에서 좀 상당히 이제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경과하면서 국민 여론을 상당히 중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친정집인 당에서는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해달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민주당에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집권당의 도리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면모를 상실한 게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기조라든지 또 국정 운영 방식이나 국민적 소통이나 언론하고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세력들이 쉽게 말하는 친정 세력 집권당이에요. 예. 근데 되려 잘못된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계속 대통령이 수렁에 빠질 수 있게끔 그런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런 지도부가 아니에요. 이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히 작년 13 비상계엄을 갖다가 그 계엄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가장 바리케이트를 책상 뭐 이런 사무 찍기 비품을 세우면서 그 바리케이트를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이 국회 보좌진이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그걸 칭송하던 사람들이 민주당 당직자들이에요. 네. 그래놓고는 이 강선우 지금 현재 이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 보좌진들의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수모스러운 그런 갑질을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인간적인 호소로 사과를 우선하는 게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저는
국민의힘 뭐 의원들 보좌진이나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 보면 이 보좌진들 하면 자기 진영에 몸담고 나면요 이 당 저 당 잘 옮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이든 현직 민보의 그 친구들이 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또 더구나 거대한 입법 여대 야소 이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 절제되지 않는 권력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도 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저 보좌진들에 대한 그 이번에 민주당 차원에서 강선우 뭐 내정자를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 그냥 그 이상한 입장들이 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몇몇 의원들은 그 보좌진들에게 더 깊은 또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그 사죄해야 돼요, 사과하고. 예. 민주당의 지도부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대통령께 상당한 부담을 드린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저간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잖아요. 갈수록 얼굴이 안 좋아지는 우상호 정무수석 얼굴을 보면서 그 전에는 민심을 가감없이 다 여론을 전달하고 대통령께서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브리핑에서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거기가 결정에 어떤 주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이 물어봐라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당도 민심을 좀 더 받드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2일 날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는 아마 지금 이 저간의 상황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으시겠죠. 예. 좀 더 여론을 직시하고 민심에 부응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일상에 지쳐있다면 다우니 화이트 머스크로 힐링하세요. 최고급 호텔 스파에 있는 것처럼 화이트 머스크의 감미로운 향기가 온몸을 감싸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다우니 화이트 머스크. 뻘쭘이 이게 뭐야?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난 좋아해야 잘하는데. 그 팀 매출 엄청 올랐다며? 누가 SNS에다가 홍보해서 대박 터졌어.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맞는다. 캔바. 이런 피부 그걸 왜 기다려? 요즘 대세 올리지요.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전직 대통령 부인에게 특검이 소환을 통보하자 곧장 이런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그런데 오늘 피의자 측은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이게 사실이면 아직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 전화기를 제출하게 한 뒤 형식적 조사를 했던 때로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 중인 한 패널이 어제 했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이제 영부인이 아니라 서초동에 거주 중인 피의자일 뿐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부재 중이니 급한 연락은 텔레파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로. 날씨야 아무리 더워봐라 내가 휴가 가나 쇼핑하지. 파도 끝없는 취향의 바다. 나의 취향 만능 알리익스프레스. 뉴프릴 시크릿 오브 베이킹 소다. 짜잔! 와, 맛있겠다.
근데 설거지는 어떻게? 걱정 마. 프릴. 셀프 기름 분해 효과로 기름기 많은 설거지도 싹 깨끗해. 새로워진 프릴을 경험해 보세요. 새로운 IPTV 뭐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만큼의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